다음은 경기 고양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청 일선 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로 민생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발벗고 나서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느닷없는 긴축 재정과 감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민생을 내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이대로는 재정 건전성도 지속 가능한 사회도 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예산안의 혼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특법, 반도체 국가기술전략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여야 안보다 낮은 8%로 결정됐었죠. 네, 지난번에 정기국회 때 통과됐죠, 그죠? 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날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만의 세액공제는 25%인데 우리는 미흡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 다음 날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그 화면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의 세액 공제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R&D 투자와 설비 투자를 구별하지 못해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하는 보도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대통령실과 공유된 내용입니까? 뭐 당연히 공유를 하고 그때 저희들이 반도체 세제 지원 수준은 높다. 그런데 그때 언론 등에서 여러 곳에서 인용하는 것이 그 수치가 R&D하고 이 시설 투자 이걸 혼동하면서 쓰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또 바로잡는 정보 제공 차원사. 그런데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대통령께서 한국의 설비 투자 세액 공제와 대만의 R&D 세액 공제를 잘못 비교한 자료 또는 혼동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세제 지원을 확대 강화하라 그 지시를 하셨고 뭐 저희들이 사실은 그 전에 그런 부분의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 또 착수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8%로 해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정기 국회에 세제 개편을 낼 때는 8%로 제안을 했고 그것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계속 8%가 돼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특위에서 저희들이 20% 등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일부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법안 발의가 있으셨죠. 그런데 기재위에서는 그것을 1차 논의를 하면서 일단 8%로 일단 간다.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려줬고 그 이상에 관해서는 제가 마지막까지 여야 간의 협상 테이블에 있었는데 그에 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뭐 여당, 야당 포함해서 그때는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본회의 때 찬반 토론을 통해서 또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는 그걸 경청을 했고 그 이후에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면에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의 세액 공제의 균형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세수 감수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저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도체를 아무리 특별히 취급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 그런 문제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반도체의 경기의 침체, 하강 어려움, 그것이 또 우리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위치 등등을 종합 고려해서 연말에 그런 결정을 다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나흘 뒤에 15%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15%에서 25% 최대 그럴 경우에 35%. 세수 감소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전체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때 임시 투자세액 공제까지 같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3.6조 제 기억으로 그 언저리일 큰데 아마 반도체 이 관련은 한 1조 정도 지원일 걸로 생각합니다. 3년간 한 3조 4천억 정도로 그리고 6조 4천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예, 그 뒤에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반도체 국가 전략에 관한 8%를 16%, 25% 가는 부분만 계속 가는 제도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못하고 며칠 만에 입장이 계속 바뀌고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부총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입니까? 예, 사업자 단체로 보았습니다. 지난 1월 16일 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 단체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업자 단체로 판단한 근거는 화물연대 구성원의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서 화물 운송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 구성원이 사업자가 된 것은 기업에 고용되었던 운송 노동자가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독립자영업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자영업자를 노동자냐 사업자냐 판단하는 근거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 대부분이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서 화물 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있는 것이 사업자라고. 자, 2021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판정 기준은 노동자성을 보는 기준은 업무의 지시, 위탁, 평가의 문제, 직접적 지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대법원의 판례는 운송계약의 운임이 결정되고 업무 지휘 감독이 있기 때문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혹시 화물연대가 법의 노조라서 파업 행위가 정당하지 않고 그래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아니고요. 노조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게 되면은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문제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의 건설 노조나 항운 노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단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저희가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1914년 클레이튼법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 일정한 요건하에 노조 활동에 대해서 경쟁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이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사업자성을 다툴까 봐 하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경쟁법을 배제한다는 게 클레이튼법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2021년에 사업자 단체의 집단 휴업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재한 바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판결을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대한 판결이니까요. 예, 아에로 우리 가입되어 있죠. 예, 기본협약. 네. 아에로에서 공고한 사안이 화물차주, 건설기계 차주 등 자영업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노동상권을 향유하는 주체라고 명확하게 공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 EU 집행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1인 자영업인의 단체 협약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도 경쟁법 배제 원칙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경쟁법의 글로벌한 추세를 감안한다면 사업자 단체인지 아닌지 여부의 판단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경쟁법을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개입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법에 따르면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정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삼은 것은 화물연대 관련해서 그 구성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제하거나 또는 비구성 사업자에게 운송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본부를 조사방해 행위로 고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사 자료를 요구하셨나요? 당시의 조사 자료는 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노조원의 가입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되는 사안을 공정에게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법 위반 아닙니까? 저희 공정거래법 81조에 의하면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해서는 사업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목적에서 해당 정보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84조에는 조사 공무원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사 절차에 관한 구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요구된 자료들은 상당히 자의적이었습니다. 공정위의 개입 자체가 다툼이 있고 규정까지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공권력 남용 아닙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저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조사방해 금지가 사업자단체 여부를 판정을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은 지난 1월 대법원에 판례가 있는데요. 1월 16 판례를 위배하면서 사업자단체로 판정을 위원장이 직접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판례는 노동 위원장이 먼저 사업자단체라고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업자 단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들이 대부분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서 화물운송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팩트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네. 가스 요금, 전기 요금, 공공요금 많은 것들이 인상됐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가 몇 %죠? 3.5% 연평균 기준입니다.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국민들께서 최근에 가스 요금 등 난방비 부담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마음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종일 설명이 있었지만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국제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걸 또 그대로 전가를 시킬 수가 없고 그 일정 부분은 소폭하면서 지금 단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래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갔고 그러니까 또 원가 요인을 충분히 반영 못 시키니까 공기업의 가스공사의 적자는 엄청나게 누적이 되고 이 함수를 지금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소폭 한 40% 정도 지난 정부 포함해서 이번 정부까지 40% 정도 올린 것이 이번에 또 이례적인 한파와 더불어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저희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피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빚내서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물가 흐름은 이 1, 4분기에는 주로 상반기 특히 공공요금 때문에 아마 부담이 조금 있으실 텐데 다른 국제 원자재나 유가 등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 4분기 지나면서 아마 저희들이 희망컨대 4%대 그리고 하반기 가면서 서서히 연말 가까이 지면은 3%대인데 물가도 보지 않을까. 전반적인 흐름은 하향 안정화되는 구조로 갈 거다. 그런데 여전히 당분간은 물가 상방 압력이 높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거의 리스크 요인으로서 공공요금 상방, 네. 압력, 지정학적 불확실성, 글로벌 밸류체인의 문제 등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본연이 알아보니 한국은행에서 1월 달에 공공요금 인상 관련해서 물가 상승 요인을 0.6% 정도 상승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의 공공요금 인상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최근에 판단해 보니 약 1.1% 즉 0.5%포인트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전망을 한 기관들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공공요금 인상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민생 안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그리고 자체적으로 원가 요인을 흡수해달라.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좀 분산해달라. 이것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풀어가야 될 숙제다.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거기에 공공요금 안정에 특별히 애를 많이 쓰는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재정 인센티브 구조로 강화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총리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우리나라 에너지 값이 너무 싸다. 올려야 된다. 그럴 경우에 서민과 취약계층 중산층까지 충격이 보이기 때문에 그쪽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기업의 적자 부분, 국제가격 상승 부분, 우리 국민들의 서민 중산층의 가계 부담 부분 이거를 조화롭게 하면서 또 한쪽에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책권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나갈 예정이고 일정 부분 인상을 이제 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렇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인상은 최소화하고 또 거기에 우리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정책을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마련이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의 차상위 계층까지 했지 중산층까지는 하지 않으셨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요금 정책 등과 관련해서 함께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 기관들과 계속 검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1.6원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1사분기에 13원 인상했습니다. 올해 나머지 다 인상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분산시켜서 나간다고 하면서 한전의 적자 이런 부분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30조나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시장 원리에 맞게 원가 요인도 반영을 좀 해야 되고 또 국민 부담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인상폭 시기 등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으로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종합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언제 어떻게 인상하느냐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국회 등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요금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요금 사실은 적자 때문에 요금 많이 올려라고 사실은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걱정해서 소폭 올리고 특히 가스 요금은 동절기에 동결을 했습니다. 안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니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국회에서도 이거 뭐 우리가 피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국제 가격은 올라 있고 공기업이 적자가 되거나 재정에서 퍼주어 주거나 아니면 요금으로 가거나 그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는 이 길이다. 여기에 국회도 함께 정부와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방안 찾고 우리가 에너지 절약 효율화하는 쪽으로 좀 유도할 수 있으면서 고통 분담도 하고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토장관님 잠시 나와 주시죠. 그리고 부총리님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공공임대주택 비율이요. 한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7.9%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분양 전환을 빼면 7.1%입니다. 네. 상당히 낮죠. OECD 평균이 8%인데 이제 그걸 기준으로 여러 가지 그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주거 기본권을 위해서 벌집주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당연히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영국은 17%, 영국은 18%, 프랑스는 17% 정도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본의원은 한 15%까지 중장기적으로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 임대에 대한 우리 임대와 그 자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수요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민간 임대 시장의 역할, 또 우리의 사회의 특수한 전세 제도라든지
뭐 이 분양전환 임대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또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초에 대통령께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기본 정책 기조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활성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조와 이 지시가 일치되는 것입니까? 그 올해 그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는 그 매입 임대 올해 사업 그 물량이 3만 7천호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기존의 미입주도 많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업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미분양과 혹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기본으로 하고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임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시고 난 다음에 LH가 강북의 아파트를 15% 매입한 경우가 있었죠. LH가 그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작년에 이미 의결된 거고요. 기존 사업이 시기가 돼서 이번에 집행된 것뿐이지 의결 자체는 이미 작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장관님 생각에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면 얼마 정도의 가격에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기능은 정부가 그것도 미리 정해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현재 시세, 감정가 이런 여러 가지 가격 자체도 기준이 다릅니다만은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복지의 재료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는 2008년 금융위기 경우에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을 매입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50%까지는 할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할인해서 팔려고 하면 파는 거고 자금 사정에 따라 모자라면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리스크를 망각하고 투자했던 것에 대해서 페널티가 갈 수가 있고 리스크를 조심한 쪽에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시장 기능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현재 매입 임대 경우에는요, 이미 지어진 물량을 살 경우에는 감정가로 사는 그런 업무례로 되어 있고요. 이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협정 가격에 의해서 건설 전에 이미 매입하고 건설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의 취지는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만은 가격이라는 것도 감정가, 시세, 또 협정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원칙은 아까운 이 재원을 가지고 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입자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선호도가 높은 주택부터 사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세부 사항은 저희들이 기준을 좀 더 잘 들여다보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임대의 최대가가 3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나 이런 주택인데 지금 제가 50% 할인 이런 걸 했을 때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 아파트의 전체 그 개개 물건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입 임대 또는 여러 가지 주거 복지의 물건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든지 해보겠고요. 전혀 이게 동떨어져 있는 건데 건설사가 어려우니 이걸 사달라? 그리고 나중에 값이 오르면 도로 사가겠다? 이것은요, 금융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미 지금 PF에 대한 보증으로 5조를 마련해서 그 금융위기 때의 3.23조 이거보다 2배 가까이 저희가 재원을 이미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요구가 지금 매입 임대의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총리님. 네. 오늘 난방기, 전기세, 버스요금, 공공요금 인상, 자영업자 피해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정부의 재정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시죠? 예, 재정으로 투입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게 640조에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서 의결한 사업 속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감세, 그다음에 반도체 감세, 어떤 감세 쭉 하는
세수 감소 요인이 있는 상태 속에서 과연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금년에 뭐 세수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뭐 경기가 특히 좋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건전 재정 기조는 어느 한 정부의 숙제가 아니다. 저는 이거는 어느 형태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그런 저는 정책 기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민간 소비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미중 갈등에 의해서 글로벌 수요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수를 확충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는데 저희들이 여러 정책을 제시를 하고 또 일정 부분은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정책은 신뢰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오락가락 대응하고 뒷북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갑니다. 공약상으로 긴축재정, 균형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줄였다가 갑자기 에너지 지원 예산을 확대하니 하고 임대주택 예산을 줄여놨다가 갑자기 매입 임대주택 확충 방안을 고려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아무런 근거 없이 확대하라고 이렇게 오락가락 뒷북 행정을 하는 상태 속에서 과연 경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연일치 않는 물가에 민생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떨어질 줄 모르는 금리에 그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공공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하다 은퇴하신 어르신의 보답을 하기는커녕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만 남기고 있습니다. 복합 경제 위기에 국민이 받은 건 가슴이 철렁거려 하는 난방비 부지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에서 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곁에 국가가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나 들어줄 수 있고 함께 노력해 주실 걸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